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로 떨어졌지만 광주 요양병원에서 50여 명이 무더기 확진되는 등 요양시설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부구치소 확진자는 5차 전수검사에서 121명이 추가 확진돼 1000명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이 이낙연 대표가 건의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당사자의 사과가 중요하다며 당원 뜻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면론을 꺼낸 지 이틀 만에 한 발 물러선 이 대표는 청와대와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자 채널A 사건 직후 직무배제된 한동훈 검사장을 일선에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곧 단행될 검찰 인사의 폭과 의미를 짚어봅니다. 포항의 한 폐공장에서 땅이 3m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진을 겪은 포항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감염 상황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121명이 더 감염돼서 전체 확진자는 이제 10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한 달여 만에 전체 수감자의 절반 가까이가 감염된 겁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된 건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제 정세균 총리가 사과하긴 했지만 야당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무 장관인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변재영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어제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를 상대로 5번째 전수조사 결과 121명이 추가 확진 판정됐습니다. 가족과 지인 감염자까지 합쳐 1084명으로 전수조사를 거듭할수록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겁니다. 강원 북부 교도소에서도 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모두 동부구치소에서 이송된 수용자들로 확인됐습니다. 12월 29일자로 동부구치소를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하고 무증상 경증인 재소자의 경우 의료진의 모니터링 하에서 동센터에 관리 중입니다. 야권 일각에선 대통령의 책임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불거졌고 여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께서 오늘이라도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성의가 아쉽습니다. 국민을 위한 진심은 없고 정쟁을 위한 막말만 남았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한 시민단체가 추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엔 법무부 노조도 같은 혐의로 추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밤사이 657명 늘었습니다. 평일보다 검사 건수가 줄었기 때문인데 여전히 요양병원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동안은 요양병원에 감염자와 비감염자를 함께 두고 격리를 해서 내부 확산이 컸던 게 문제였는데 앞으로는 격리 방식을 바꾼다고 합니다. 정은혜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요양병원. 어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전수검사를 했는데 환자와 종사자 등 55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정부는 현장 대응팀을 파견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하고 둘째, 확진자와 접촉자를 분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역당국은 환자 면회가 금지된 상황이라 종사자를 통해 전파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코호트 격리는 확진자나 비확진자 두 집단 가운데 한 집단만 할 예정입니다. 아예 원천적으로 한 그룹을 밖으로 빼는 작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코호트 격리했던 요양병원 14곳 가운데 확진자 996명, 사망자 99명이 발생하는 등 감염 관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인데 앞으로 다른 요양시설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요양시설 종사자는 매주 진단검사를 하고 결혼식장과 같은 집합시설을 다녀오면 신속 항원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코호트 격리 문제로 지적돼 온 내부 교차 감염을 막고 외부 감염원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확실한 감소세로 이어지기 위해선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된 앞으로 2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이 새해 첫날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카드로 전국을 흔들었던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거센 당내 반발에 부딪히면서 사실상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대표가 오늘 지도부와 비공개로 만나서 설득 작업을 했는데 뜻대로 안 된 모양입니다.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면서 당원들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대표는 지지율 하락세를 돌파하려고 나름 승부수를 던진 모양인데 오히려 리더십에 위기만 초래했습니다. 먼저 신은석 기자가 민주당 발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님께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사면카드를 던진 뒤 당내 반발이 심상치 않자 비공개로 최고위원들을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회의 시작 전부터 반응은 냉랭했고 본인께서 동의하실까요? 1시간 30여 분 회의 뒤 당 지도부는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조건과 함께 당원과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고위는 촛불 정신을 받들어 개혁과 통합을 추진하는 데 공감했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안민석 의원은 사면 복권은 촛불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사과와 반성을 전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이 대표가 지도부 설득에 실패한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충분히 경청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공감을 이뤘습니다. 이 대표는 오랜 충정을 얘기한 것이라면서도 당사자의 반성이 전제는 아니고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성과 사과가 전제돼야 추진하지.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아까 뭐였죠?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청와대는 국민 공감대 형성과 정치권 합의 뒤 검토할 사안이라며 사흘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이 대표는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사면 주장을 꺼냈기 때문에 당내 반발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 대표의 사면 건의는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성사되면 화합형 리더로 부상하는 양수 겸장의 카드였죠. 하지만 이제 거센 당내 반발을 확인한 만큼 대통령의 결심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야당에선 애초에 진정성이 없는 제안이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과 사흘 만에 사면론 철회를 시사한 이낙연 대표는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와 교감은 일정 정도 하시고 하신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대표는 오랜 충정을 강조했지만 당 지도부와 청와대 어느 쪽과도 조율되지 않은 사면론을 꺼내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도 사면론 취지를 설명했지만 동조하는 의원은 한두 명 정도였다고 한 중진 의원은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정성 없는 사면 제안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결단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대통령께 대한 건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새해 첫날 꺼내든 사면론을 수습하지 못하면 당대표 자격이 없다며 이 대표의 리더십을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사면 제한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는 입장이지만 당 지도부가 당사자 반성을 사면 조건으로 내걸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올해 실시된 첫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후보 선호도가 30%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새해 첫날 나왔던 언론사들의 결과는 조사 시점이 지난해였지만 오늘 나온 건 조사 시점이 그제와 어제였습니다. 물론 조사 대상과 방법이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윤 총장 지지율이 30%를 넘긴 건 처음이어서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올 들어 처음 실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의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는 30.4%였습니다.
이재명 지사 20.3%, 이낙연 대표 15%였습니다. 윤 총장과 이 지사 간 지지율 격차는 10%포인트를 넘어 오차범위 밖이었습니다. 전화 면접보다는 자동 응답 방식의 조사가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를 솔직히 밝히고 무당청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앞서 윤 총장이 선두권으로 나온 여론조사 2개도 전화 면접이 아닌 자동 응답 방식이었습니다. 이 대표와 이 지사의 지지율이 18.2%로 같았던 같은 기관의 한 주 전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이 지사의 지지율은 2%포인트 넘게 올랐지만 이 대표 지지율은 3.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9%포인트 올라 61.7%로 최고치를 경신했고 긍정평가는 34.1%였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4월 재보선을 앞두고 민심 수습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검찰 인사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추윤 갈등 국면에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 한동훈 검사장을 직무에 복귀시키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최원희 기자의 단독 보도를 보시고 검찰 출입 기자와 이 문제를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은 채널A 사건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직무 배제됐습니다. 그런데 채널A 사건 수사팀이 한 검사장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여권 일각에선 한 검사장을 일선에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사건 수사팀이 정리한 100쪽 분량의 보고서엔 한 검사장이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혐의도 확정하기 힘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좌천 전에 근무했던 대검보단 지검장으로 발령을 내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또 윤 총장 측근으로 소윤으로 불리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고검장급 승진 가능성도 있습니다. 승진 여부는 친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 수사와 맞물려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여권의 분위기는 법무장관과 민정수석 교체와 함께 검찰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수뇌부의 판단이 작용하는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 관계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이루라고. 추미애 라인으로 불렸던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인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검찰 인사 이야기 사회부 장윤정 기자와 좀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장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추미애 장관이 이제 1년 전에 딱 이제 취임을 해서 사실 앞으로 이제 검찰 인사에서도 추 장관의 입김이 좀 작용할 거다 이런 관측이 많았었는데 지금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이번 검사장급 인사 언제로 예정이 돼 있습니까? 네, 우선 지난달 17일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린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장관 교체에 관계없이 오는 2월 1일자로 평검사 정기 인사를 예고했습니다. 통상 이보다 앞서 간부 인사를 단행해온 걸 감안하면 이르면 1월 중순에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하거나 아니면 아예 평검사 인사 이후로 간부 인사를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빠르면 이달 중순에는 간부 인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거군요. 자, 그럼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그동안 이제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가 됐던 인사들이 이제 컴백할지 이것도 관심이고 그리고 추미애 라인 이제 정리될지 이것도 관심인데 어떻습니까? 네, 한동훈 검사장과 같이 좌천성 인사로 꼽혔던 신봉수 평택지청장과 송경후 여주지청장도 이번 인사 대상입니다. 예. 신 지청장은 중앙지검 2차장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송 지청장은 중앙지검 3차장 시절 조국 가족비리 사건을 지휘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추미애 라인 검사들이 지금 이제 대검과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이 여기에 이제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정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추미애 장관 측 인사로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그리고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이 있습니다. 예. 전국 일선 검사장들이 집단 성명서를 낼 때 동참하지 않은 3명이기도 한데요. 이들도 인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물론 윤 총장과 가까웠던 간부들의 인사를 보면 그동안 주춤했던 권력 수사가 어떻게 될지 좀 더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대로 아주 잘 봐야겠네요.
자, 이제 문 대통령이 그동안은 이제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에 앉히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해왔고 지금까지 과거의 민정수석들도 지금 검사 출신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민정수석이 바뀌면서 신현수 수석이 이제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 내부의 사정을 잘 알 거다. 과거 수석들에 비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박범계 장관이 임명이 되면 신현수 수석하고 이 인사 문제를 많이 논의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은 노무현 정부 시절 사정비서관으로 일한 경험도 있고요. 예. 또 검찰 내부에서도 인맥이 두터운 편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도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 협의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검찰청법 제34조를 보면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사실상 이 조항을 무시하고 윤석열 총장 뜻과 무관한 인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조항이 원칙대로 작동되는 걸 검찰 내부에서도 좀 바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 그런 분위기가 있군요. 자, 이제 검찰 인사에서 사실상 핵심, 이게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 지검장을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이 될 텐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권력 관련 수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성윤 지검장을 인사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지금 관심인데 어떻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이성윤 지검장은 윤석열 총장과 같은 연수원 23기입니다. 그동안 윤 총장 징계 문제에도 이 지검장이 관여를 해왔고요. 또 주요 권력 수사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그동안 말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번에 인사 조치될 가능성도 있지만 고검장급으로 승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뭐 검찰 인사는 이제 공수처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할 듯해요. 장 기자 잘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윤정 기자였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서 피해 호소인 호칭 조율 과정을 단독 취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피해 호소인 표현을 주장한 여성인권운동가 출신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7월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외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검찰의 참고인 소환 요청은 거부했습니다. 또 취재가 시작되자 호칭 조율하던 대화방을 정리했습니다. 권형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제대로 조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 의원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A씨로부터 박 전 시장 피소 움직임을 들은 뒤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됐습니다. 검찰이 남 의원의 연루 정황을 처음 포착한 건 진술이 아닌 포렌식 분석을 통해서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8일 오전 10시 33분쯤 임 특보의 통화 상대였던 남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남 의원 측은 사실상 대면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이메일로 진행된 서면 조사에서도 전화 조사에서도 남 의원은 부실 답변으로 일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 28명의 성명서 조율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 호칭을 주장하다 취재가 시작되자 단체방을 정리하고 텔레그램으로 방을 옮기자며 내부 논의 과정을 숨기려 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포항의 한 공장에서 땅이 3m 아래로 주저앉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폐공장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년 전 큰 지진을 겪은 포항 시민들은 가슴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공장 마당이 절벽처럼 주저앉았습니다. 마당 곳곳이 갈라지고 부서졌습니다. 집안 침하 면적은 1600제곱미터, 축구장 크기의 4분의 1 정도입니다. 땅이 3m 정도 내려앉으면서 공장에 있던 컨테이너도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포항의 한 철강 공장에서 집안 침하 사고가 난 건 지난 1일 낮 2시 50분쯤. 폐업 중인 곳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들은 불안함을 호소합니다. 스트레스 쌓이고 혹시나 또 지진이 나가 지금도 또 그런 그게 오는가 싶어 또 걱정하지 뭐. 공장 부지는 지난 2012년 이후 비탈면을 매립한 부지였습니다. 공장 관계자들은 근처 하천에 배관 매립 공사를 한 것이 집안 침하를 불렀다고 주장합니다.
포항시는 지진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집안 보강 공사를 할 방침입니다. 추가 가능성은 이루는 상태죠. 조금씩은 변이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2017년 대형 지진 이후 크고 작은 집안 침하가 잇따르면서 포항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지난해 10월 입양된 지 9달 만에 숨진 16개월 아기. 장기가 손상됐을 정도로 심한 학대 흔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그렇고 어른으로서 너무 미안하고 화가 난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아이가 눈 감은 수목장에 추목에게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 운동도 퍼지고 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나지막한 묘목 곁에 꽃과 과자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입양 271일 만에 숨을 거뒀던 16개월 영아 정인이의 수목장이 치러진 자리입니다. 누군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보관함엔 털모자와 장갑에 무탈이 자랐더라면 사용했을 학용품까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온 추모객은 연신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저도 이제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한 번은 보러 오고 싶어서 부산에서 왔어요. 한 사단법인이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벌인 정의나 미안해라는 연관 검색어 해시태그 캠페인엔 수많은 네티즌이 동참했습니다. 신고가 한 번이라도 들어오면 좀 면밀히 지나치지 않고 그냥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해자로 지목된 양부모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겠다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 부부의 첫 재판은 오는 13일 열립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네,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면서 우려했던 인구 감소가 시작된 겁니다. 코로나 여파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인구 절벽으로 가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84만 9,86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일 기준 인구는 5,182만 9,023명, 1년 전보다 2만 838명이 줄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겁니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30만 7,764명으로 최근 3년간 30만 명 안팎이었지만 출생자 수가 27만 5,81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죽음이 탄생을 앞지르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겁니다. 전년 대비 출생자 수가 10% 이상 줄어든 게 가장 큰 요인으로 여전히 저출산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결혼과 출산 연기로 올해도 인구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제 동료분들을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1년 반 이렇게까지 좀 결혼식을 이제 미루는 그런 사례를 좀 초고령 사회 진입도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60대 이상이 전체 인구의 24%를 차지했고 50대가 16.7%, 40대가 16%, 30대가 13.3%로 나타났습니다. 인구는 줄었지만 세대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1, 2인 가구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주민등록 세대수는 2,309만 3,108가구로 2019년보다 2.7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지난해 국내 증시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비투라는 말이 생길 만큼 뜨거웠죠. 그래서 올해는 과연 어떨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오를까? 아니면 조정 하락할까? 그리고 동학개미의 신화는 계속될까? 물음표가 많은데요. 오늘의 포커스는 2021년 증시에 맞췄습니다. 지난해 증시 마지막 거래일 전광판 최종 숫자는 2,873.47. 사상 최고치로 전임 미답의 고지를 밟았습니다. 1년 만에 30.8% 상승이고 1,400선이었던 3월 저점 기준으로는 2배 가까이까지 올랐습니다. 주요 20개국 중 상승률 1위였습니다.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가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1년 전 주식을 시작한 30대 직장인 박모 씨도 연간 수익률 80%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부동산에는 투자할 금액이 부족하고 은행 금리로 따질 때는 또 너무 낮기 때문에 주식 쪽에 눈을 돌리게 된 것 같고, 외국인 투자자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무량주 위주로 그냥 제 생각대로 한 게 오히려 더. 과거 묻지마 투자로 시장에서 소외됐던 개인 투자자는 이제 스마트 개미로 불립니다. 정책에 제동을 걸 정도로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정책 결정에서 소위 동학개미라고 일컫는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올해 증시도 상승세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일단 우세합니다. 코스피 3,000선을 넘어 3,300선에 다다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유동성이 넘치고 원화 강세로 외국인 자금 유입 가능성이 이어지는 데다 백신 상용화로 실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증시를 제외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공통적으로 주가 상승을 불러오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겁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 등 호재가 이미 시장에 선반영돼 있다는 신중론 속에 상반기 중 조정이 있을 거란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의 재정 부양책 수정이나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향방도 변수. 월스트리트 저널도 급등한 미국 주가에 결국 국력이 작용할 거란 경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올해 국내 기업들의 신용등급 하향이 본격화할 거란 전망도 불안 요인입니다.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들이 좀 오르고 있고 부동산 가격, 특히 이제 전세나 월세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 금리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금리가 지탱했던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지난해 주가가 많이 오름으로써 실물 부분과 주식시장과의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불안 요인들을 잘 컨트롤하는 투자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빚내서 투자하는 건 금물이라고 경고합니다. 날씨와 주가는 애초에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카오스 영역입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올해 바뀌는 세금 제도가 많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부동산 세금은 크게 오르고 주식 거래세는 조금 줄어든다는 겁니다. 송병철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3주택자나 조정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최고 6%로 기존의 최대 2배 가까이 오릅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1주택자가 올해 분양권을 구입한 뒤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는 6월부터는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율도 최고 75%에 달합니다. 분양권은 사고 나서 2년이 지나도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반면 60세 이상 1주택자는 지난해보다 종부세 세액공제를 10%포인트 더 받게 됩니다. 다주택자 및 투기적 수요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강화하되 실수요자의 세부담은 경감하도록.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팔 때 내는 거래세율은 낮아집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거래세율을 0.02%포인트씩 낮추고 2023년부터는 코스피는 폐지, 코스닥은 0.15%까지 내려갑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부가세 부담을 줄여주는 기준이 연매출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확대돼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와 희생자가 폭증하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 수백 명이 모여 송년 파티를 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2,500여 명이 신년 파티를 벌였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젊은이들이 대형 창고에 모여 술을 마시고 춤을 춥니다. 방역 수칙은 딴 세상 얘기입니다. 이 신년 파티는 36시간 동안 열렸고 2,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Il y avait aussi, je pense, une envie de se rassembler. En fait, quand on a 20 ans, là, on est un peu conscient qu'on est en train de cramer un peu notre jeunesse dans cette histoire. 경찰은 파티 기획자 2명 등 7명을 구속하고 통금 위반 등으로 1,200여 명에게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줄리아니와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파티를 즐깁니다. 500여 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떼창도 부릅니다. 파티를 처음 기획한 건 트럼프였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바로 전날 급히 백악관으로 돌아갔습니다. 뉴욕, 소호 등에서도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연말연시발 확진자가 폭증할 거란 우려가 커집니다. We have more cases, we have more hospitalizations, we have travel that's going to lead to further surges in January. 새해 첫날 미국 신규 확진자는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 의회가 코로나 지원금을 $600에서 $2,000로 늘리는 안을 무산시키자 여야 원내대표의 집에는 이를 비난하는 낙서 테러가 일어나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해 11월 카이스트 전산 정보가 대량 해킹돼서 전현직 교직원과 학생 등 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이 2달째 이 사건을 조사 중인데 북한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저희 취재 결과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교육의 산실인 카이스트는 우리 안보와 직결된 연구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하고 있어서 북한으로 정보가 유출됐다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도형, 서영일 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국정원이 지난해 11월 발생한 카이스트의 개인정보 3만 건 해킹 사건에 대해 2달째 조사 중인 상황에서 북한 해킹 조직 탈륨이 유력 배후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카이스트가 피해 사실을 공개하기 전 작성된 국내 유력 보안업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카이스트 해킹을 위해 만들어진 위장 사이트의 제작처와 IP 주소, 코드 작성 방식, 등록자 이름 등에서 탈륨과의 연관성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자는 국가기관의 안보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위장 사이트를 만든 뒤 이용자의 로그인을 유도해 정보를 빼냈는데 탈륨이 사용해왔던 방법입니다. 악성 코드의 유형을 보면은 북한친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해킹 대상은 카이스트 연구진이 각종 프로젝트의 진행 상태와 데이터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교수 연구 노트 시스템이었습니다.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정보 유출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국방 관련 프로젝트들도 있을 거고 보안 유지 같은 경우는 암호 체계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하거든요. 국정원은 사고 원인 규명 등 대응 조치 중이지만 세부 사항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고 카이스트도 해킹 주체 등에 대해선 입장 표명을 거부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019년 회원 정보를 탈취한 혐의로 북한 해킹 조직을 미국 연방법원에 고소하면서 탈륨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탈륨의 해킹 수법과 사용 코드 등의 유사성을 근거로 러시아 보안 업체가 2013년에 이름 붙인 김스키아 동일 조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탈륨은 지난해 8월 아스트라제네카와 제넥신 등 국내 코로나 백신을 개발 중인 제약사 해킹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선 지난 2013년 한수원을 해킹해 원전 도면 등 대외비 문건을 유출했고 최근엔 암호화폐 거래소를 수차례 해킹했습니다. 북한은 2013년 김정은 위원장이 사이버전은 핵미사일과 함께 만능의 보검이라고 언급한 뒤 꾸준히 해킹 부대 규모를 늘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탑5 하면 중국, 러시아, 미국, 이스라엘 5번째가 북한이에요. 북한의 어떤 사이버 실력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죠. 정보당국에선 북한 정찰총국 산하에 7천여 명의 해킹 부대가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 30% 벽 어떻게 깼나로 하겠습니다. 예, 연초부터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30%를 넘었다 이런 수치가 나와서 이제 관심이 커졌는데 어떤 요인들이 작동을 한 건지 분석을 좀 해봤습니까? 네, 여론조사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앞자리가 2인 것과 3을 넘어서는 것은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예. 지금 추이에서도 보이듯이 지난 7월부터 여권 지지율이 양분되면서 30%가 넘는 후보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윤 총장이 30% 벽을 넘겼다는 것은 단순히 반문 정서가 반영된 차원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사태와 추미애 논란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시대 정신이 공정이 되고 있고
현재로서는 그 가치를 윤 총장이 주도하는 걸로 전문가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1년 3개월이 남았고 마침 레임덕 논란까지 이제 나오는 상황에서 30%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 비슷한 수치와는 또 의미가 좀 다를 수 있겠어요. 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오늘 조사 결과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윤 총장의 대선 출마가 지금까지는 변수였다면 새해부터는 상수가 됐다,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예. 윤 총장이 임기가 끝나는 7월까지 이 수치를 유지를 한다면 퇴임 이후에 야권의 정계 개편에도 키를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여권이 지금 이제 약간 이제 갈등을 봉합하는 그런 국면으로 지금 전환하는 걸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총장이 이 30%라는 수치를 이어갈 수 있는 동력, 이게 이어질지 이게 이제 관심인데, 자, 윤 총장의 지지율 지역적으로 이념적으로는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윤 총장이 충청도 출신이라서 그쪽에서 많이 올라왔을 것으로 보였는데 예. 직전 같은 기간 여론사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나오죠. 예, 실제로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일주일 전보다 10%포인트 넘게 올랐고요. 예.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이렇게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12%포인트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연령대별로는 그동안 취약했던 20대에서 기존보다 15.8%포인트나 올라서 30%대 지지를 보였습니다. 예. 전문가 분석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보수층과 대구 경북에서도 윤 총장 결집이 나타났고, 특히 20대에서는 문 대통령에 대한 정당성, 공정성 문제 등이 집중되면서 더 윤 총장 쪽으로 결집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가 이제 사면론을 연초에 꺼냈다가 다시 지금 어정쩡하게 수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런 문제들 표심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그것도 이제 직전 조사를 보면 두 사람 지지율이 원래는 18.2%로 동률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불과 이제 일주일 만에 20대 15로 이렇게 5.3%포인트 차이가 났죠. 호남만 따로 보면 11월 40%가 넘었던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34%를 거쳐서 이번엔 23.8%까지 매번 10%포인트 급락한 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새해 첫날 이 대표가 꺼낸 사면론이 지지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부정적이었다? 예. 예.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윤석열 30% 벽 어떻게 깼나의 느낌표는 빼고 싶어도 못 뺀다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정세균 총리가 그제 이제 윤 총장 보고 지지율 조사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했어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윤 총장을 뺀 여론조사 자체가 무의미해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빼고 싶어도 못 뺀다. 예. 네, 그런 상황 여권이 자초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 물음표로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김종인, 안철수 만난다로 하겠습니다.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좀 바뀌고 있는 건가요? 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뉴스야에서 김종인의 알레르기, 그러니까 안철수 알레르기 예. 예, 이렇게 한번 표현까지 써가지고 설명된 그랬죠. 적이 있는데 예. 지난 10년간 이렇게 그 두 사람이 사실상 악연에 가까운 인연이 있었죠. 김 위원장이 안 대표의 입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묘한 갈등도 있었는데 내주 시작되는 서울시장 선거 경선 레이스를 앞두고 좀 기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만난다면 야권 후보 단일화, 이게 5분 응선 정도는 넘는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안 대표 측이 출마 선언 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서 김 위원장 쪽을 접촉하려고 애를 썼고요. 예. 100% 시민 경선을 이렇게 룰 제안해도 김 위원장 반응이 그리 부정적이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마 선언 직전엔 김종인, 안철수 두 사람이 직접 통화까지 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어떤 분이라도 만나서 연대와 협력을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지금 아직 지지 기반이 좀 약하고 안 대표 입장에서도 이제 예선, 본선 모두 승리하려고 한다면은 제1야당 힘이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좀 아쉬운 입장이겠어요. 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그동안 반응이 썩 시원찮았습니다. 예. 국민의힘 후보를 만드는 게 이제 우선이다, 뭐 이러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니, 나는 국민의힘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내 책임이지. 밖에서 이러고저러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난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의 결심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김종인 위원장하고 직접 연락을 해봤습니다. 예. 했더니 이제 안철수 대표로부터 만나자는 제안이 오면 만나긴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좀 거리를 두었던 것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단일화에 대해선 후보를 확정해가는 과정 속에서 거론할 수 있는 문제라고 언급을 했는데 관심 없다, 뭐 이랬던 과거 발언과는 사뭇 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
최근에 비대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김정인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가 빨리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건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회동이 이루어질 가능성 높다고 봐야겠네요.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김종인, 안철수 만난다의 느낌표는 기호 4번보다는 2번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 국민의힘 경선 준비를 총괄한 핵심 인사에 따르면 이미 경선 룰 자체를 안철수와 같은 외부 인사가 쉽게 참여할 수 있게 준비가 이미 돼 있다고 합니다. 예. 만약 안철수 대표가 뭐 어찌어찌해서 본선행을 한다면 기호로 보든 차후 행보까지 염두에 두든 국민의힘 당적을 가는 게 유리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예. 뭐 안 대표는 국민의힘 당적을 갔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백신은 라틴어로 암소를 뜻하는 바카에서 유래했습니다. 천연두를 예방하는 인류 최초의 백신이 우두에 걸린 소의 고름에서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말하고 싶은 이들은 올해가 신축년 소의 해라는 게 운명적이라고도 말합니다. 2021년 코로나와의 전쟁을 끝낼 시간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4월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새로 뽑히고 10월쯤엔 각 당의 대선 후보도 선출됩니다. 그래서인지 청와대와 여당은 선거를 위한 민심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찍어내기가 실패하고 국정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여권 전체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를 개편하고 논란이 됐던 장관들도 바꿨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실정에 책임이 가장 큰 김상조 정책실장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마이웨이를 고수했습니다.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에 임명하는 건 과거로 돌아가는 거라더니 그 말도 뒤집었습니다. 문제가 됐던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에서는 아집까지 엿보였습니다.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김군과 가족분들 모든 분들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낙연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 역시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연대와 협력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께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취임 때는 협치를 강조하더니 정기국회 내내 유례없는 입법 독주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대화를 하자는 건지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느닷없이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 주장을 꺼내놓고는 역풍이 거세지자 사흘 만에 묘하게 말을 주워 담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보다 무서웠던 증오 바이러스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문턱까지 넘어들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탄생에 기여한 진보 진영조차 고개를 흔들었죠. 공약이나 말 이런 것은 참 화려하고 현란했는데 실천 내용이 텅 빈 상황이거든요. 야당과 협의 속에서 잘 되지 않고는 저는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법에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조선 왕조보다 더 심해요. 하버드대가 발간하는 전문지에 실린 글을 잠깐 인용해 보죠. 사람은 스스로 진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 진정성은 타인이 당신을 보면서 정의하는 것이다. 지금 진행되는 모든 게 선거용 쇼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건 권력을 쥔 대통령과 여당의 몫입니다. 그래서 다시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꺼내봅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자랑으로 남겠습니다. 이 다짐을 지키는 데 남은 시간은 고작 1년 남짓입니다. 오늘 앵커하고는 한마디는 국민의 자랑이 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추우셨죠? 내일 낮에는 기온이 영상권으로 살짝 오르겠지만 금세 다시 떨어지겠고요. 주 중반부터는 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가 장기간 이어지니까요. 선별 진료소와 같은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청주는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대구는 영하 5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중서부 지역에 눈이 오겠습니다. 일단 이때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질 텐데요. 충청과 전북 지역은 최고 3cm,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은 1cm 정도가 쌓이겠습니다. 이후에도 눈 소식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서울은 수요일에 눈이 한 번 더 내리겠고요. 호남과 제주 지역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3일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